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 임용고시학원에서 수학교육학을 강의하는 신은주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 내년에 입시를 보실 텐데 어떻게 해야 수학교육이 24점이죠. 어떻게 해야 만점으로 여러분이 합격을 하실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 출제 경향을 이제 제가 2009년부터 여기 상세하게 다 써놨는데 전체를 분석하지는 않을 거고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공부 방법만 여러분이 학습 전략 혹은 뭐 합격 전략, 공부 방법, 수학교육을 어떻게 공부하시는지를 잘 아시면 굉장히 시간을 단축해서 1년 동안 여러분이 수험 계획을 세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설명을 드리고 제 강의 1년 동안에 어떻게 이제 커리큘럼이 운영이 되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출제 경향은 이제 작년도 아니 올해죠. 23학년도 그쵸? 올해 11월에 여러분 이제 1차 시험 문항이 어떻게 되고 수학교육학은 전공하고 같이 보니까 그쵸? 출제 문항 비율이 어떻게 되며 문항의 유형들은 어떻게 되는지 빈도수, 출제 경향을 상세하게 제가 분석을 해놨는데 여러분이 이걸 뭐 짧은 시간에 다 설명을 드릴 게 아니니까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부분을 다 스킵하고 근데 반드시 읽어보셔야 돼요. 처음이신, 특히 이제 시험이 준비가 처음이신 분들은 이 출제 경향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벌써 뭐 여러분이 어떻게 내년에 공부하실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이 출제 경향을 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계획을 나 혼자 어떻게 계획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5번까지를 굉장히 상세하게 제가 거의 한 70페이지 정도까지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거를 여러분이 꼼꼼하게 굉장히 많이 하루 정도 투자를 하셔갖고 다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이신 분들은 이제 1차 시험 문항이 어떻게 되는지도 다 보셔야 되죠. 혼자 보실 수 있는 부분은 스킵할게요. 그래서 보통 보면 14년부터 입시 제도가 바뀌어서 기평, 서술, 논술 이렇게 시험을 보죠. 그래서 거의 30%의 그러니까 전공이 70%고 수학교육학이 30%의 배점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부터는 여러분이 이제 2009년 이전에는 1차가 객관식이었죠. 그리고 2차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2차 서술, 논술형. 그래서 작년까지 문항 유형별로 이렇게 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다 분석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 그러니까 몇 번 공부하신 분도 보셔야 돼요. 절대 스킵하시면 안 되고 문항이 어떻게 출제되었는지를 꼭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안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여기 2009년부터 문항을 내용 영역별로 이렇게 다 분석을 해놨거든요. 문항 분석한 부분을 꼭 보시고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올해의 문항 하나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23년 기입형이 2문항이고 서술형이 5문항이죠. 근데 수학과 교육과정 이러면 여러분이 이제 올해 12월에 2022년 개정교육과정이 나와요. 그래서 작년에 올해 시험 보신 분들은 15년 개정교육과정을 보셨죠? 근데 여러분 이제 내년에 공부하실 때는 22년 교육과정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셨던 분들은 좀 많이 힘드시죠? 그쵸? 너무 이 부분은 좀 단순한 게 수학교육학이 절대 단순한 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 중고등학교 수학을 어떻게 잘 가르칠 것인가가 여러분의 목표죠. 내년에 이제 공부를 하셔갖고 후년에 현장에 가시려면 중고등학교 수학을 이론적 관점에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절대 단순 암기 그러니까 도구적 이해로 그냥 이론만 외우는 암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육학이다 해서 나는 뭐 무조건 이론만 외우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조금 이따 문항 분석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은 수학 내용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고 이론적 관점에서 분석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이 개정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부분은 좀 단순하기가 많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제가 수학과 교육과정이라고 기입형에 써있죠. 수학교육의 발달 그리고 근대화운동, 현대화운동 그렇죠? 그 부분이 기입형으로 나왔고 수학교육 철학 이러면 여러분이 이제 학부에서 수학교육론을 배우셨죠. 그래서 라카투스나 구성주의를 배웠죠. 그래서 작년에는 라카투스에서 수학교육 철학 부분 기입형이 나왔어요. 그리고 교직 수학이라는 게 뭐냐면 중고등학교 수학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5월에 제가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수학 내용이 15년에는 이제 6대 영역으로 돼 있었죠. 수학연산, 대수, 함수, 기하, 미적, 확통.
그렇게. 근데 이제 22년에는 영역도 좀 많이 바뀌었어요. 올해 개정안에는. 그래서 이따가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 그래서 교직 수학이라면 중고등학교 수학 내용이 꼭 나오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대표값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중3에서 지금 여러분은 1호에서는 배우시죠? 근데 내년에는 중1로 내려가요. 그래서 중앙값, 평균, 채빈값. 그래서 대표값을 지도하는 예시를 교과서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직 수학은. 그리고 이제 수학과 교육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1호에서 나왔죠. 그래서 6대 역량에서 문제해결 역량이 나왔는데 이제 내년에 공부하실 때는 22년으로 다 바뀌어서 공부하세요. 그래서 좀 힘드셔. 이 부분이. 그래서 평가 부분에서는 마찬가지로 1호 개정에서 평가로 포트폴리오 평가와 동료 평가가 나왔고 평가 목적, 포트폴리오 평가 장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한 문항이죠. 근데 임용은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한 문항이 굉장히 여러 가지를 묻고 있어요. 뭐 한 3가지 보통. 여기도 벌써 이게 한 문항인 거예요. 대표값, 문제해결 역량 강조점. 단순히 서술하는 거, 지문 분석하는 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항 분석해 놓은 거 보면 지문 분석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문을 어떻게 이론적 관점으로 분석하느냐. 그게 이제 주 우리의 목표거든요. 수학습 심리학이라면 여러분 교육학, 교육심리에서 배운 이론들이 많이 나와요. 뭐 피아제, 브루너, 오스벨. 근데 딘즈라는 수학교육학자가 이제 말한 수학적 다양성의 원리, 구성의 원리를 지문을 주고 분석하는 게 나왔고 수학 교사학습 이론이라면 여러분이 배운 프로이덴탈, 반일, 브루소가 있는데 작년에는 프로이덴탈과 반일이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국수적 조직학. 그다음에 반일 수준 배우셨죠? 5수준. 근데 2수준 그 중에서 분석하는 거. 그리고 또 교직 수학 이러면 여러분이 이제 5월에 여러분 학부에서 수학 교육과정과 교재연구라는 책으로 배우신 분도 계시고 안 배우신 분도 계신데 이제 그게 필독서거든요. 이 부분은 수학교육과 신론 그 부분도 마찬가지죠. 학부에서 배우신 분도 계시고 안 배우신 분도 계신데 수학교육과 신론이 필독서고 이 부분은 이제 교육과정 해설서 여러분이 22년 개정 그 부분하고 수학교육과정과 교재연구 책이 필독서예요. 교과서, 교사형 지도서.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교직수학 나왔죠? 또 교직수학 나왔죠? 대수에서 분석법, 작도에서 분석법. 3가지를 묻고 있잖아요. 분석법의 뜻, 또 삼각형 레저번을 작도하는데 분석법, 레저번 작도 지문이 나오고 분석법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7문항이긴 하지만 기입형 2문항, 서술형 5문항이긴 하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을 묻고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이 앞에 부분도 꼭 다 분석을 하세요, 여러분이. 그리고 이제 14년부터 문항의 출제 비율을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여기 빨간 부분이 여러분 이제 5월 아까 말씀드린 학부에서는 수학교육론을 배우고 수학교과교육론이라고 배우죠. 그 1년 동안 배우고 보통 2학년 때 그리고 3학년 때 이제 수학교과의제 연구및 지도법에서 여러분 1년을 배우시죠. 그러면 3학년 때 배우는 부분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교육과정, 교직수학 아까 말씀드린 그 교육과정 해설서, 뭐 지도서, 수학교육과정과 교재연구 책 그 부분에서 거의 40% 정도가 출제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신론 있죠? 수학교육과 신론 여러분 2학년 때 배운 수학교육과교육론에서 뭐 철학, 폴리아 문제 해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수학교육 심리학자들 딘즈 스캠프 들어보셨죠? 그리고 프로이덴탈 반일 브루소 평가 그 부분이 거의 60%. 근데 점점 이제 비중이 이 표에서 보면 아시지만 여러분이 교재 파트가 좀 많이 비중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부분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출제 경향을 한번 보면은 3가지 큰 특징으로 제가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수업 실제라고 하면은 지문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나와요. 교사끼리의 대화. 근데 이제 가장 많이 나온 거는 교사 학생 수업 실제니까 진짜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교사 학생의 가상적인 대화를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사와 학생. 그래서 이런 혹은 뭐 교사끼리의 대화도 되고 교사와 학생의 대화도 되고 교사의 수업 지도안도 되고 어떤
이런 다양한 수업 실제를 여러분이 배운 이론 있죠? 여기 나온 것처럼 스캠프의 도구적이에 브루스의 교사적 교수 현상, 극단적인 교수 현상 4가지, 아까 올해 나온 것처럼 딘지의 뭐 구성의 원리, 수학적 다양성의 원리 같은 수학학습 원리, 뭐 삐아제의 반영적 추상, 그렇게 지문을 주고, 아까처럼 이렇게 지문을 주고요. 이 이론을 단순히 암기해서 쓰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수학교육하기 이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이 지문의 내용을 이론적 관점에서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와 이걸 이제 수업 실제 시나리오하고 이론이 통합되는 게 이제 다 모든 문제에서 단지 이론을 서술하시오 하는 거는 보통 1점 정도 굉장히 비중이 낮고요. 이렇게 수업을 주고 이론을 투입해서 분석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수학교육에, 그거를 잘해야 되는 게 여러분이 우리의 임용의 이제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예비교사니까 내년에 현장에 훈련에 가시면 학생들을 지도하려면 수업 실제를 그냥 내 아무 이론적 관점, 수학 교육학이라는 그 이론은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잘 가르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교사학습 이론을 학자들이 펼친 거잖아요. 여기 있는 것처럼 수많은 학자들이. 그 학자들의 이론을 가지고 어떤 내가 예를 들어갖고 뭐 중학교 학생들한테 어떤 내용을 가르친다. 고등학생들한테 어떤 내용을 가르친다. 수업 실제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가르칠지를 그냥 내 마음대로 수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현장에 가셔서. 그러니까 내가 배운 이론을 가지고 스캠프의 도구적 이해를 배우면 안 되고 관계적 이해를 배워줘야 되죠. 그러면 관계적 이해를 어떻게 배워줘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이 수업 실제를 가지고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 생각으로 사고 실험을 해서 교사 학생 대화로 수업을 하는 게 아니니까 이론적 관점을 그래서 학부에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를 시험 문제에서도 이론적 관점으로 분석하는 게 다 시험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여러분이 배운 학자들의 이론을 나는 그게 이제 가장 큰 목표예요. 여러분이 제일 많은 문항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거는 평행사변형 지도 올해 문제예요. 중학교 2학년 평행사변 지도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업 실제를 주고, 여러분이 기출문제는 꼭 이제 나중에 뭐 3, 4월에는 이론 수학 교육론에 해당하는 기출문제를 제가 다 해설해 드리고, 5, 6월에는 그 교재론, 교재 수학에 해당하는 기출문제를 다 해설할 건데, 우리 교재를 가지고 그 전에 한번 여러분이, 지금은 기출문제집이 없으니까 여러분한테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뭐 내가 다 풀어볼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 정도는, 그리고 올해 기출 작년, 재작년은 제가 해커스에 제 이제 신은주 강의실에 제 강의실에도 있고, 그리고 해커스의 학습 자료실에 기출문제 분석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제가 다 올려놨거든요. 그런 거 보시는 것도 미리 한번 이제 1월에 공부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내가 뭐 어떤 걸 이론을 암기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나오구나 정도. 그리고 거기까지도 시간 안 되시면 이 정도, 오늘 설명회에서 나온 문제 정도를 보시면서 이런 게 수업 실제고, 이런 여기 나오죠. 프로이덴탈의 국소적 관점에서 이렇게 나오죠. 바닐레 수준 이론에서 이렇게 이론적 관점에서 이 지문이 뭐 2수준인지 3수준인지 분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쵸? 판단한 근거. 이게 왜 2수준이냐? 2수준을 이론을 외우죠? 그러니까 이론을 여러분이 다 공부를 하는데, 이제 제 강의는 뭐냐면 3월부터 2월부터 이론만 암기를 절대 안 시켜요. 꼭 교과서를 분석해서 이런 수업 실제 교과서의 내용을 여러분이 배운 이론을 갖고 꼭 이렇게 통합을 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론만 그냥 암기하면서 쓰는 거는 도구적 이해잖아요. 반일 1에서 5수준까지를 분명히 암기를 했는데 신론을 가지고 수업 내용을 보고 이게 몇 수준인지 모르는 그런 현상이, 그게 이제 이론과 실제가 융합되지 못하는 거죠. 그게 학생들이 하반기에 많이 나타나요. 공부 방법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이 공부하시기 전에 학습 계획을 세우실 때 꼭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가장 저는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방법이, 어떤 과목이든지 공부 방법이, 학습 전략, 학습 방법이 중요하죠. 그래서 다 이제 강사분들이 설명회를 하고 그러시는 건데,
수학교육학은 딱 이거예요. 꼭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게 내가 배운 여러 이론을 교사학습 이론을 이런 실제에 통합을 해서 분석을 하는 능력을 길러야 되겠다라는 거. 그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런 대표적인 기출문제 뭐 작년, 재작년 다 해놨으니까 하나씩 여러분이 꼭 보세요. 그래서 나 분명히 피아제 반영적 추상화를 알고 있는데 반영적 추상화 그렇죠? 진지의 원리를 알고 있는데 이 지문에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당연히 그러시죠. 그래서 이렇게 시험은 이 문제 답을 지금 쓰라는 게 아니라 문제가 우리가 왜 산 꼭대기 정상에 이게 목표죠. 우리의 정상에서 우리가 도달해야 될 학습 목표를 먼저 보시고 내가 이 답을 쓴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부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우시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작이 반이라는 딱 그거예요. 그래서 반영적 추상화? 내만한 주제와 동어 조절? 딸딸딸딸 외워서 알고 있어요. 근데 지문에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여러분이 이제 많이 하반기에 공부 방법 잘못됐을 때 나타나는 그러면은 고득점이 못 나오니까 그때 이제 힘들어 하시지 말고 처음에 꼭 공부 방법을 아시고 시작하시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20학년도까지 다 추가를 해드렸어요. 한 문항씩.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많이 출제된 걸 보니까 여러분은 22년 개정교육과정이겠죠? 당연히 그걸 반영한 이제 문항 출제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보면 1호 개정이니까 정적분을 고등학교 때 배우는데 미분에서 어떻게 도입하고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러니까 결국 이게 교육과정 해설서나 교과서,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적분을 어떻게 도입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해설서를 보면서 교사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을 암기하시죠. 근데 지금은 이 개정에서는 이게 교사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이란 말을 안 하고 학생들이 성취해야 될 성취 기준을 해설한 거. 성취 기준을 적용할 때 교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뭔가 그렇게 말이 바뀌었어요. 근데 기존에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6대 역량이 있었죠. 과정 중심 평가. 혹은 뭐 올해처럼 포트폴리오 평가가 될 수도 있고 동료 평가가 될 수도 있고 프로젝트 평가가 될 수도 있고 채점표를 작성하고 아니면 그 강조점을 쓰고 채점하고 다 교육과정을 반영한 거예요. 그리고 또 개정교육 과정에서 토의 토론 학습. 이거는 22년 개정에도 똑같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정당화. 이것도 약간 바뀌었어요. 이제 중2부터 증명이랑 우리는 1호에서는 정당화라고 하죠. 근데 22년에서는 정당화를 4가지 유형 중에서 이제 중2 때 증명이라는 용어가 없어졌잖아요. 원래. 근데 증명이라는 용어가 도입돼요. 많이 틀려졌죠. 그렇죠? 그래서 교사학습 방법. 어쨌든 다 1호 개정의 방향을 반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22년 개정에서 지향점을 다 하셔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문항에 이렇게 올해부터 벌써 제가 문항에 추가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와요. 1호 개정에서 평가 원칙, 1호 개정에서 토의 토론 학습, 1호 개정 여러분은 다 2 개정으로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 문항이 비율이 높다는 거. 문항 꼭 보세요. 이 정도는 여러분이 지금 내가 이 문제를 풀고 맞춘다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계속 제가 강조하죠. 이런 문항이 나온다는 걸 알고 그래서 기출분석, 기출문제를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걸 딱 잡아주는 게 기출문제잖아요. 계획을 세워주는 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를 보니까 학교 수학. 중고등학교 수학이라고 했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거를 교사학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5, 6월에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중학교, 고등학교 지도서, 해설서, 그리고 수학교육과정과 교재연구 책을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학부 때 아시겠지만 6대 영역에서 수학연산부터 확통까지 해서 수학 교육론에서는 여러 학자들이 이론을 배웠다면 그 책에서는 뭐를 배우죠?
어떻게 대수를 잘 가르쳐야 하는지, 뭐 함수를 잘 가르쳐야 하는지 학자들의 이론을 배우죠. 그런 거를 이제 중고등학교 수학 내용을 가지고 배우니까 마찬가지로 중학교 3학년에서 대표값, 2학년에서 확률, 정당화에 따라서 원의 현의 성질, 뭐 사회적 구성지, 중경험지 관점에서 고등학교 1학년에서 절대부등식 지도 이런 것처럼 그냥 중고등학교 교과서 내용만 알아서 될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어떻게 5월에 이제 배우는 여러 학자들의 이론적 관점으로 분석을 하는 문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단순 암기가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여기 문항을 보시면 대표값 지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 실제가 나와요. 교사 학생 대화가 나오고 대표값을 지도하는 그런 이게 도대체 평균은 초등학교 때 배우죠. 그러니까 최빈값 지도 내용인가? 중앙값 지도 내용인가? 그런 거 판단을 하시고 여러분이 대표값에 대한 내용을 아셔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여기서는 중학교 2학년에서 배운 확률 있죠? 우리 확률의 내용을 알아야지 이 학생이 어떤 오개념이 있었는지, 이 학생이 뭐 문제를 확률 개념을 갖고 잘 문제를 풀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분석하실 수 있거든요. 여기는 중3에서 원의 현의 성질 있죠? 그래서 원의 현의 성질을 쓰려는데 알아야 쓰잖아요. 그래서 5, 6월에 중고등학교 교과서 내용을 다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정당화 이거는 이제 1호 교육과정 해설서에 나오겠죠, 당연히. 그래서 중요하다는 게 수학교육과 신론, 해설서 여러분들이 그다음에 교사형 지도서, 교육과정 학교 수학교육과정과 교재행고 김남인 교수님하고 6분이 집필하신 책 있죠. 그 책들이 이제 다 주 필독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 때 배우신 분들도 학부 때는 우리 거의 다 이제 저도 학부 강의를 계속 해왔지만 학문 수학을 배우니까 보통 이렇게 임용을 목표를 해갖고 어떻게 지문을 분석하고 이런 연습은 하지는 않잖아요. 이론 자체를 배우고 그쵸 보통.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 나 학부 때 이 책 갖고 공부 안 했는데 그렇게 해서 뭐 걱정하실 필요 없고 이제 항상 이론만 다 공부한 사람도 어차피 수업 실제를 이론적 관점에서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작업이 100% 이제 이론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실제 분석을 같이 투입해 갖고 하시는 작업을 새로 시작해야 해야 되니까 다 백지 상태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히 내가 이 책 갖고 안 배웠는데 그렇게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래서 이 설명의 내용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지금 이 부분까지 다 53페이지까지 스킵하고 핵심적인 것만 설명을 드렸지 문제를 풀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꼭 혼자 53페이지까지 제가 이제 드린 자료를 꼭 보시면서 하나하나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쵸? 요게 이제 최종 목표죠. 그렇게 딱 수업 계획을 세우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 수학교육학 연간 강의 계획이라는 거는 제가 강의를 함과 제 강의 계획인과 동시에 여러분이 1년 동안 내년 1년 동안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이제 세우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저 사람 강의를 설명하고 있네 그렇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학습 컬이에요. 그래서 1월이 없죠. 6월 3일부터 나오죠. 1월에는 여러분들이 여기 나온 황혜정, 최승원 교수님하고 5분이 집필하신 수학교육과 신론 학부 때 배우신 분도 계시고 이제 안 배우신 분들은 구입을 하셔갖고 제 책은 이제 내년부터 나오니까 제 책은 이 책 여기 있는 수학교육과 신론하고 수학습 지도원리와 방법이라는 우정우 교수님이 서울대 은퇴하신 우정우 교수님이 쓰신 책에서 이제 일부분 요 책이 주구 필독서고 수학습 지도원리와 방법은 이제 좀 혼자 공부하려면 대원생 정도 수준에서 공부할 수 있는 어려운 책이에요. 이거보다 굉장히 심화된 책.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또 시험 문제가 나오거든요. 올해도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꼭 중요한 부분을 이제 합해서 제 교재에 이따 제 교재 잠깐 소개해 드릴 테지만 제 교재의 핵심적인 부분
이 신론에서 모든 내용이 다 나오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내용을 다 암기하실 필요가 절대 없어요. 그래서 핵심적인 거 이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 부분을 외워라, 이 부분은 중요하다, 이 부분을 이해를 해라 계속 그렇게 설명을 드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 두 책을 요약해갖고 딱 정리를 해놓은 책만 가지고 공부하시면 되거든요. 2월부터는. 그러면 나는 1월에 뭐를 해라. 먼저 이 신론만 먼저 요 두 권을 읽으셔야 되는데 먼저는 신론 한 권을 내가 공부를 했든 안 했든 학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교육과정 부분을 빼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신론이 아직 올해는 개정이 안 됐으니까 22년 개정교육과정으로 해야 되니까 이 책에 보면 교육과정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빼고 그냥 라카토스부터 읽으시면 돼요. 2장부터 해서 수학교육과 신론을 배웠든 안 배웠든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쫙 읽으시는 거. 교육과정 부분만 빼고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내가 지금 이거를 읽으면서 암기하겠다가 절대 아니고 반드시 이 부분을 읽는 거 먼저 1월에 하시고 이제 2월부터는 제가 강의를 이 책을 가지고 해요. 그리고 만약에 아까처럼 프루이덴탈 이론을 배웠으면 프루이덴탈에 대해서 기출문제가 어떤 게 나왔는지 제 기출문제를 해설한 책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프루이덴탈 기출문제를 쫙 풀게 돼요. 근데 여기서 제 책에 보시면 프루이덴탈을 배웠으면 프루이덴탈만 암기하는 게 아니라 교과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프루이덴탈 이론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수업 실제 있죠. 그래서 수업 실제를 분석하는 강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꼭 다뤄요. 그래서 반일 2수준을 배웠으면 반일 2수준에 해당되는 이제 교과서 내용을 교과서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2, 3월에 수업 실제와 수학 교사학습 이론이 동시에 통합된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임용 그 출제 경향 분석한 데서 첫 번째 제일 많이 나온 부분이었죠. 우리 교사학습 이론은 수업 실제를 이제 이론적 관점으로 분석하는 그 목표를 여러분이 달성하실 수 있게 2, 3월에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혼자 공부하신 분도 그렇게 하셔야 되죠. 신론 갖고 공부를 하시면 그냥 신론만 나 프루이덴탈 외웠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만약에 내가 수업에서 수학화, 직관적 탐구, 수평, 수직, 응용적 수학화를 외웠어. 그러면 교과서를 보시면서 교과서에서 수학화 4가지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반일 수준을 외웠으면 교과서에서 딱 보고 이게 3수준이다? 2수준이다? 구분을 하셔야 되죠. 그런 연습을 이제 2, 3월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출문제를 같이 이론 다 공부하고 기출문제 푸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이론별로 프루이덴탈 풀었으면 프루이덴탈 기출, 반일 했으면 반일 기출 그렇게 이제 공부를 2달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 나온 것처럼 라카토스 공부했죠? 그러면 라카토스 교과서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이론과 실제, 그쵸? 기출문제.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제가 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보통 교육학에서는 컨셉 맵을 많이 하는데 수교에서는 아마 제가 처음일 거예요. 그래서 개념망을 제가 만든 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 3가지를 다 공부하셨으면 라카토스 이론이 머릿속에 딱 구조화되게끔 해드려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예를 들어 갖고 이제 라카토스를 이렇게 제 강의 교재에서 만약에 이론을 배웠어요. 여러분 뭐 학부 전면적 발레라는 거 뭐 배우신 분도 계시고 혹시 잊어버리신 분들은 이제 이론을 다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먼저 신론에서. 그러면 그 다음에 교과서 분석을 하겠죠. 고등학교 때 미분 배우면서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를 배우거든요. 그냥 나 안다가 아니죠. 라카토스의 관점으로 분석을 하는 거죠. 우리는. 그쵸? 그래서 교과서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교과서 내용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라카토스 이론적 관점으로 수학적 추측을 제기, 부분 추측으로 분해, 발레, 아까 말씀드린 국소적 발레, 전면적 발레에서 증명과 추측 반박 검토하겠죠? 증명 검토 추측해서 그 라카토스의 관점으로 아까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교과서 내용을 다 하지는 않죠. 라카토스로 출제 가능성이 높은 이제 교과서 내용.
한 5개 뽑아서 한다는 거예요. 라카투스 그냥 이론만 배우면 의미가 없으니까 계속 말씀드린 수업 실제를 이제 분석하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라카투스 기출문제를 풀고, 그리고 아까 이렇게 개념망으로 컨셉 맵으로. 그래서 여러분 자료에는 이거 이제 크게 좀 지금은 잘 안 나오죠? 약하게 나오죠? 그래서 크게 복사를 해서 드렸으니까 제일 마지막 여러분 자료 거의 100페이지인데 제일 마지막 부분에 추가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내가 다 배웠으면 머릿속에 구조화를 해야 되죠. 그냥 산만하게. 그래서 그게 이제 나무만 본다는 말을 많이 하죠. 여러분이 숲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숲을 만드는 거예요. 라카토스라는 숲 안에는 어떠한 나무가 있는가, 그 또 나무에는 어떤 이렇게 뿌리들이, 가지들이 자라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제가 이제 딱 구조화 시켜갖고 설명을 드려요. 여러분한테.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없었던 강의를 하나를 추가하는 게 뭐냐면,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과정이 개정돼서 12월에 나오죠. 그래서 22년 올해 이제 교육과정이 개정되면 여러분이 내년에는 모든 시험 문제가 수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다 22년 개정 교육과정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도. 그래서 그 4월에 3주에 걸쳐서 제가 강의를 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제 4월에는 아까 1월에는 신론 혼자 읽으셨죠? 그러고 2, 3월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교육과 신논 공부하시면서 교과서 분석 같이 했죠? 그럼 4월에는 이제 해설서가 나오니까 그리고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무료로 다운받으셔갖고 구입하실 필요 없고 해설서를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보통 이제 교육과정이 어떻게 설계됐는지 성격이나 목표 그 부분은 좀 가볍게 다룰 수 있는 거지만 이제 영역별로 지금 중학교 영역, 고등학교별로 다 성취 기준이 아까 말씀드렸죠? 교사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이라고 우리는 그동안에는 했는데, 그게 성취 기준을, 학생들이 성취해야 될 기준을 해설해 놓은 거, 그다음에 성취 기준을 교사가 적용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될까, 이렇게 바뀌었어요, 말이. 두 가지로. 그 부분. 그러면 영역마다 굉장히 많죠. 수십 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중고등학교 각 학년마다 영역마다 다 있으니까. 그리고 교사학습 방향, 방법. 아까 우리 시험에 나왔던 토의 토론 학습 혹은 협력학습 그런 것처럼. 그리고 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프로젝트 평가 그런 것처럼 1호 말고 22년 교육과정에서 지향하는 부분을 다 알고 어떤 부분을 외워야 되고 어떤 부분은 또 교과서 내용을 가지고 알아야 되고 하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에요. 새로 바뀐 부분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해설서를 가지고 여러분이. 그래서 여기 잠깐 그냥 간단하게만 핵심적인 것만 제가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만 써놨어요. 여러분 한번 그냥 설명해 보시면서 이렇게 바뀌었구나 정도만 아시라고. 그리고 이것도 큰 틀만 써놨어요. 세부적인 건 안 쓰고 바뀐 게.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여러분 한번 보시라고. 통계에서 대표값이 중3에서 중1로 갔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명이라는 게 새로 나와서 중2 때 이등변 삼각형 배울 때 예전에는 이해하고 설명한다, 정당화한다 1호에서 그렇게 말을 했죠. 근데 이제 증명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이차함수 최대 최소 원래 전체 영역에서는 배우는 거 하고 제한된 정역에서 배우는 거 고1에서 배웠죠. 근데 중3에서 이제 다시 예전 공부로 돌아갔어요. 중3에서는 전체, 실수 전체에서 최대 최소 배우고 고1에서는 제한된 정역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상자 그림은 통계학에서 혹시 대학교 때 박스 앤 위스퍼 플랫 이래가지고 외국에서는 중고등학교 때 많이 배우거든요. 이렇게 생긴 이렇게 박스가 있고 여기 수염에 있는 박스 앤 위스퍼 플랫 해갖고 4분이 이게 중3에서 도입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3에서 분산, 이래서 표준 편차 분산해서 3포드만 배우는데 이게 이제 구체적인 어떤 동향을 반영을 해갖고 그래서 4분일수를 알아가지고 우리 최소값 1, 4분일수 여기가 중앙값이죠. 3, 4분일수 여기가 최대값 이렇게 해갖고 박스앤 위스퍼 플랫이 추가가 됐어요. 그러면 완전 여기는 행렬이 또 추가가 되고 그러면 이 부분에 한해서는 교과서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5월에 굉장히 많은 그 내용에 대해서 교과서를 분석할 텐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4월에 논문에서 혹은 뭐 기존 교과서, 대학에서의 어떤 교과서 그런 또 2에서 지금 개정교육안에서 왜 이 부분이 추가가 되어야 하는가에 해당하는 논문들에서 다 요약을 해서 여러분한테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행렬도 이제 인공지능 수학이 진로 선택에서 올해부터 추가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 수학 내용을 할 때 행렬이 굉장히 어떤 이미지를 표현하고 자료 처리를 하는데 행렬이나 벡터가 기반이 되기 때문에 행렬을 꼭 이제 앞으로 인문공계 계열 학생들도 알아야 된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고1 때 필수로 행렬이 들어왔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뭐 대수적 구조를 강조하는 그런 것보다는 좀 약간 인공지능 수학에서 필요로 하는 뭐 실생활에서 어떤 행렬, 연산, 간단한 거 너무 막 구조화한 그런 공식으로 대수적 구조를 강조하지는 않아요. 좀 쉽게. 그래서 고1 때 배우겠죠? 그리고 뭐 요런 거는 크게 특징적인 거 아니고 확통에서 모비율이 추가가 됐어요. 모비율 추정. 원래 없었었죠. 1호 때 추정이 추가되고 공간 벡터 원래 1호 때 없었죠. 그게 추가가 되고 그래서 큰 틀만 그냥 한번 잠깐 보시라고 제가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여기 이제 크게 상자 박스 위스퍼플랫이라든가 행렬 같은 거를 여러분이 좀 많이 새롭게 도입된 거니까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라고요. 그리고 이제 5월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김남희 교수님하고 여러분이 집필하신 수학교육과정과 교재연구에서 수학연산부터 대수, 함수, 기하, 미작, 확통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뭐 대수를 어떻게 가르쳐라, 함수를 어떻게 가르쳐라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제 공부하시게 되죠. 보통 대학교 때 3학년 때 공부하시는 부분. 그리고 뭐 대수 파트에서 이제 요 부분을 요거 마찬가지예요. 학교 수학의 교육적 기초라는 우정원 교수님 책에서 요약을 해갖고 필요한 부분만, 이거 혼자 못 보세요. 어려워서. 필요한 부분만 요약을 해서 제 책에 학교 수학 교재연구라는 제 책, 제가 성균관대에서 학교 수학 교재연구라는 과목을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 과목명을, 제 강의명을 옛날부터 이렇게 학교 수학 교재연구라고 해놨어요.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우리는 중고등학교 여러분이 이제 셰바리의 교사적 변환론이라는 이름에서 왜 학문수학, 학교수학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대학교 때 여러분이 학문수학을 공부했으면 중고등학교 때 우리가 이제 학교수학이잖아요. 그런 학교수학 교재를 연구하는 거다. 그래서 굉장히 강의명이 제가 이제 성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올해는 이제 코로나라서 강의를 못하고 제가 온라인 강의가 아니고 개방된 강의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강의를 못했는데 학교 수학 교재 연구라는, 아까 앞에는 이제 수학 교사학습 이론반이었고 요거는 5월은 학교 수학 교재 연구반이죠. 그래서 과목명 자체가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강의명에도 학교 수학 교재 연구 이렇게 해서 계속 그동안 강의를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에서 김남인 교수님 책, 우정원 교수님 책, 그 다음에 지도서, 그 부분에서 다 요약을 해서 필요한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소화연산 이론이 있으면 이론적인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교과서 분석을 하는 거죠. 교사형 지도서에서 핵심적인 교과서 내용을 다 집어넣고 공부를 하고 기출문제. 그럼 여러분도 혼자 공부하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책은 혼자 공부 못 하시지만 어려워서 수학교육과정과 교재연구는 괜찮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거기서 수학연산 파트를 공부하셨으면 수학연산에 해당하는 이제 중고등학교 교사형 지도서나 해설서를 같이 보시고 기출문제, 수학연산 기출문제를 공부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수업 실제와 이론을 같이 공부하신다는 말이에요. 수학연산 이론만 막 딸딸 외우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월에 또 아까 왜 황희정 교수님 수학교육과 신론을 공부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혼자 보라고. 근데 1월에 혼자 볼 책이 하나가 더 있는 게 요거. 김남인 교수님 책 있죠? 수학교육과정과 교재연구. 경문사에서 나온 이 책을 혼자 꼭 보시라는 거예요.
혼자 공부 먼저 예습을 안 하고 그냥 바로 강의를 들어가시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공부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나 혼자 여러분이 왜 어떤 책을 뭐 소설이든 수필이든 볼 때도 한 번에 우리 사람에 따라 성향은 틀리겠지만 처음부터 막 100% 내가 이 책을 꼼꼼하게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이렇게 읽어가면서 다 보지는 않잖아요. 처음에는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스킵하는 부분이 있으시면서 보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통 보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처럼 하나하나 뭐 암기하겠다는 목표가 아니고, 아,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 책에는. 내가 또 보고 나서 굉장히 이제 전공하고 틀리게 수학교육은 흥미를 많이 느끼시는 학생들이 많아요. 왜냐면 여러분이 다 이제 어떤 교육적 자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뭐 인지적 장애, 어려움, 오개념, 내가 어떻게 잘 가르칠 것인가가 이런 책들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쵸? 학생들이 뭐 중1 때 정수를 어떤 점에서 어려워하니까 어떻게 가르쳐야 한다. 그런 게 나와 있는 책들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재미도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설득력이 간다, 뭐 공감이 간다, 그렇게 하는 부분은 또 이렇게 재밌게 좀 볼 수도 있고, 어려운 부분을 어느 정도 스킵해서 보셔도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혼자 먼저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학교수학 교재 연구라는 책에서 이제 제가 1장 아까 말씀드린 우리 수학교육과정과 교재 연구 책에서 수학 연산 부분을 배워요. 그러면 당연히 그거에 해당하는 기출문제도 보겠죠? 수학 연산 기출문제.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컨셉 맵으로 이제 구조화해서 정리를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수학 연산 그 수학교육과정과 교재연구 책을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수학연산 중1 학생들한테 배워주는 수직선 모델 예시가 그 책에 나오는 부분을 제가 만약에 강의를 해요. 이렇게, 그쵸? 하나하나 다 강의를 하거든요. 5월에. 혹은 여러분이 이제 그 책의 내용이에요. 이게 그 책에, 이건 제 강의 교재 일부를 PPT를 가지고 온 거고, 그 책의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를 하시죠. 여기를 다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다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혼자 공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면 아까 2에서는 제가 교사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이 아니고 성취 기준 적용시 고려 사항 이렇게 바뀌었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100% 암기하면서 교과서 내용을 그냥 단순히 도구적 이해로 암기하는 게 아니라 암기를 하되 교과서 내용을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사칙계산, 이거는 그동안에 1호에서 별로 많이 바뀌진 않았어요. 완전히 바뀐 것도 꽤 많거든요. 사칙계산을 중1 때 가르치는데 여러 가지 모델, 아까 뭐 수직선 모델만 있는 게 아니죠. 샘돌 모델, 우체부 모델, 그렇게 여러 가지 모델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먼저 직관적으로 이해를 시킨 다음에 도대체 실생활에서 그러면 사칙계산 어디에 쓰이지? 유용성을 인식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이걸 100% 암기를 하시면서 아까 이제 교과서 내용이 조금 이따 나오거든요. 분석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암기. 두 가지가.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교사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이 두 가지로 분리가 된 거예요. 둘 다 외워야 돼요. 정수와 유리수의 사칙계산의 원리를 이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나은 방법을 끈기 있게 찾아보고 나은 계산 방법, 풀이 과정과 결과를 반성까지 시켜야 돼요. 두 가지. 요거를 보고 교과서 분석을 해야 되죠. 중1 교과서를 보면 보통 샘돌 모델하고 수직선 모델이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이게 이제 제가 모든 아까 3, 4월도 2, 3월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교과서를 다 분석할 수는 없으니까 중요한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분석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이제 여러 교과서에서 샘돌 모델이 나온 문제를 이제 요거를 문제를 풀어보면서 문제에 대한 답만 아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배운 이거를 어떻게 저 문제에서 가르쳐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분석을 하는 거예요. 정수의 사칙계산. 이 문제에서 사칙계산 중 덧셈을 가르치죠. 덧셈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학생들이 직관적으로 이해를 시켜야 되고, 그렇다면 이거는 실생활은 아니잖아요. 샘플 모델은. 그러면 실생활에서 유용성을 인식하게 하려면 어떤 문제를 갖고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걸, 이런 거를 도구적 이해로 그냥 암기하는 게 아니라 요거 플러스 이제 교과서를 분석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가 학교 수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몇 가지 샘돌 모델, 수직선 모델. 이거는 교과서예요. 이것도 아까 여러 가지 모델을 이용해서 직관적으로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이렇게 수직선 모델을 이제 제 교재에 넣어놓고 분석하실 수 있게. 그리고 개념망. 이건 수화연산에서 개념망이거든요. 이것도 여러분 교재 제일 마지막에 이제 크게 복사를 해갖고 제가 좀 보이게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나 수화연산 배웠으면 머릿속에 이제 그쵸? 어떤 나무, 어떤 가지들이 쫙 그려질 수 있게끔 개념망으로 이론을 구조화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교가 두 과목이잖아요. 학부에서 수학 교과교육론과 수학 교과 교재 연구 및 지도법 그렇게 두 과목이죠. 그게 2, 3월에는 수학 교육학, 그게 이제 수학 교사학습 이론이라고 아까 뭐 프루덴탈 반일처럼 4월에는 개정 교육과정을 공부했죠. 5, 6월에는 아까 말씀드린 학교 수학 교재 연구. 그래서 6대 영역에서 여러 가지 이론들, 해설서에서 성취 기준 해설 그런 것들을 이제 다 공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이론 2, 3월이 비중이 아까 말씀드린 때 제일 처음에 제가 보통 60%, 요 부분이 40%였는데 지금은 요 부분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세요, 여러분이. 왜냐면 이론만 잘 알아서 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중고등학교 교과서 내용이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이 여러분들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론을 2월부터 6월까지 1월에는 혼자 공부하시니까 책 두 권 꼭 혼자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이제 이론적 관점을 가지고 다 실제 교과서 분석, 기출문제까지 마친 거죠, 우리는. 그러면 7월부터는 문제풀이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때 이제 여러분이 천천히 실력이 6월까지 기반을 닦았다면 이제 실력이 제일 많이 형성될 때가 7, 8월인 거예요. 근데 6월까지 제가 계속 강조한 것처럼 공부를 안 하셨다면 만약에 나 왠지 공감이 안 간다. 나는 이론만 공부하면 된다. 뭐 어떤 강의든지 마찬가지죠. 다 나한테 맞는 강의를 여러분이 들으시고 여러분한테 맞는 교사학습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겠지만 절대적으로 실제를 이론적 관점으로 분석하는 거는 반드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셨으면 7, 8월에 굉장히 많이 이제 실력이 향상될 수 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주 실전 문제를 보통 20문제에서 30문항을 풀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론도 다시 뭐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우리 아까 했던 7, 8월에 라커투스 문제를 10에서 뭐 15문제 한 주에 2개씩 하거든요. 구성주의를 10에서 뭐 10문제 내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업 실제를 이제 다 제가 만든 거를 가지고 이론적 관점으로 분석을 하시면서 답안을 쓰시는 거. 그러면서 이론을 다시 한번 이제 최종 정리, 핵심만 딱딱딱 외우게 정리를 해드리고. 근데 그게 뭐 라카토스 이론이 굉장히 많은데 그 지문도 교과서도 엄청 많죠. 근데 중요한 거를 당연히 올해 출제 예상되는 문항을 내겠죠. 그리고 해설 이론 정리하고 과제를 여러분한테 이제 이 문항이 30문항이면 매주 혼자 다 풀어보시면서 저한테 이제 첨삭받기 원하시는 문항을 주시면 그거를 제가 첨삭을 해드리면서 답안을 내가 이제 이때가 되면 모의고사 때 답안 작성 능력을 기르면 안 되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수교 답안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능력을 기르실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초반부터도 그게 기출문제를 풀면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함양이 되지만 이때 이제 완벽하게 100% 함양이 된다는 거예요. 비로소 이제 내가 답안을 쓰는 연습을 하니까. 그래서 7, 8월이 가장 많이 실력이 상승되는 시기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7, 8월에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대표적인 걸 갖고 보여드릴게요. 거의 100페이지 분량을 드렸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지금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많은 걸 알려드리고 싶으니까 말이 시간은 제한돼 있고 조금 빠르게 진행이 돼서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들한테 드린 자료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7월, 8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7월, 8월에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도 여러분이 미리 아셔야 되니까 이렇게 7, 8월 문제를 하나를 제가 내드렸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학생들한테 원의 접선을 지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 실제죠, 이게. 뭐 지도안이죠. 이렇게 지도안도 시험에 나오거든요. 교사학생 대화, 수업 계획, 뭐 보통 교사학생 대화가 제일 많이 나오고 교사끼리의 대화도 있고요. 그래서 지도안을 원의 접선을 지도하는 지도안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이론적 관점, 반일 수준, 올해도 이 수준 나왔죠. 그런 것처럼 활동이 2개가 나오는데 각각 활동이 몇 수준인지를 여러분이 쓰는 거예요. 그럼 나 이 수준 다 암기했는데? 근데 보면 이 수준인지 못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2, 3월에 이제 반일 공부할 때 이 수준에 해당하는 교과서 예시, 3수준 예시, 1수준 예시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다. 그리고 여기서는 삐아제 반일 이론의 공통점, 이거는 그냥 단지 이론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제 이렇게 이론만 쓰시오. 제가 한 문항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묻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근데 이론만 쓰시오 하는 거는 보통 1점으로 비중이 좀 낮게 나와요. 지문 분석하는 게 한 3점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게 7, 8월에만 공부하는 문제지만 미리 여러분들이 3, 4월에 제가 계속 강조한 것처럼 나는 수업 실제를 이론적 관점으로 분석하는 연습을 미리 이제 6월부터 해야 된다는 걸 딱 아시고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가가 여러분 자료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요. 7, 8월 조금 아까 문제 보여드렸죠? 그거를 가지고 반일 문제였죠? 그거 반일 수준 문제였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렇게 문제를 먼저 읽잖아요. 우리는 항상 이게 이제 9월 모고 때만 딱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아니라 7, 8월부터 문제를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반일 수준을 물어보고 있구나. 그럼 내가 5수준은 아니죠? 여러분 안 외우죠? 1에서 4수준까지. 4수준은 대학교 수준이죠? 그럼 이거는 중3에서 원의 접선의 성질이니까 1에서 3수준까지겠구나. 알고 여기서 반일의 수준인데 그렇다면 이제 그래서 개념망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2, 3월에 반일 5수준까지를 배웠고 수준 상승을 위한 교사 단계 5단계를 배우죠. 그리고 반일 프루덴탈 삐아제 이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배우고 반일 이론의 특징과 시사점을 배워요. 저 문제를 보시고 반일을 딱 생각해서 내가 배운 이론이 이건데 여기서는 수준을 묻고 있구나. 나는 수준을 뭔지 찾아야 되겠구나를 보시고 요 옆으로 가시면 요건 이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개념망이에요. 아까 내용 있었죠? 지도안. 그러면 중3에서 원의 접선의 성질이거든요. 활동 2개가 나와요. 지금 앞에 활동은 원의 접선의 성질을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서 우리 교과서 보면 이렇게
동전을 색종이에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관찰하고 실험하면서 학생들이 포개어지는 이런 교과서의 탐구활동이 갑자기 증명이 나오지 않죠. 탐구활동이 나오면서 원의 접선의 성질 PA는 PB와 같다는 여기서 그림에서 여러분이 그림에서 보시면 그쵸? P 이렇게 접어서 포개지니까 동전을 넣으면 P와 PB가 같다는 게 학생들이 볼 수 있죠. 그게 원의 접선의 성질이죠. 포개어짐을 확인하면서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는 이게 이 수준이죠. 여러분 반일 성질을 분석해서 기술하는 수준이죠. 그러면 교과서에 그래서 이론이 교과서에 다 나와 있다는 게 여러분이 이론적 관점을 가지고 교사들이 교과서를 집필하기 때문에 갑자기 3수준 증명을 배워주지는 않죠. 학생들한테 이 수준을 먼저 배워주고 그리고 이제 증명 아까 올해 개정부터는 증명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거를 반일 3수준 그거를 여러분은 반일 3수준이죠. 반일은 비형식적 연역이란 말을 썼어요. 나중에 다 배울 거고 원의 접선의 성질 아까 원밖에 한 점에서 원의 두 접선을 그을 때 접점까지 거리가 같다는 걸 아까는 그냥 관찰만 했잖아요. 그쵸? 뭐 자루 재거나 해갖고 알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사용해서 엄밀하게 증명을 하고 있죠. 그걸 연역적으로 논증한다고 말을 하고 이제 증명이란 말로 바뀌었어요. 이부터는 그래서 증명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제가 이거를 강조하는 게 여기서처럼 문제에서 반일 수준을 묻고 있는데 어디다 수준을 적용한다? 이론이 반일 수준이죠. 어디다? 원의 접선의 성질에다. 그게 수업 실제죠. 교과서. 그래서 원의 접선의 성질을 반일 이론으로 나는 분석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교과서를 분석을 열심히 하는 걸 이미 다 배웠으니까 여러분들이 2수준과 3수준이 있다. 중학교니까 4수준 절대 아니겠죠? 근데 가끔 1수준도 나와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려워하게 중학교는 반드시 2수준부터 아닌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1, 2, 3수준이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2수준 분석, 3수준 분석 교과서 내용을 파악해야 되고 이론, 실제 교과서 파악했죠? 그러면 이제 이론이 적용된 지문을 분석하라는 거예요. 써야죠. 이제 분석해서. 그쵸? 원의 접선의 성질에 대해서 2수준은 기술하고 분석해야 되는 거고 3수준은 반일은 비형식적 연역이라고 말을 했고 이제 정당한 유형으로 말하면 여러 증명, 연역적으로 논증하기 증명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론을 반일 이론을 원의 접선의 성질이라는 수업 실제에 융합을 해서 지문을 2수준에서 분석해서 쓰고 3수준에서 분석해서 쓰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용 기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로 돌아가서 요게 이제 7, 8월에 하는 내용이죠. 요거 보여드린 거고 그리고 모의고사가 되면 똑같아요. 근데 모의고사는 이제 시간 안배를 해서 매주 1회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전공하고 문제가 같이 나오니까 90분 동안 2교시, 3교시 동안에 2교시에는 기입형이 하나 나오고 서술이 2개가 나오거든요. 3교시에는 기입형 하나 나오고 서술이 3문항이 나오고 그래서 보통 서술은 10분 정도.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이제 이렇게 답안지에 4줄이 그어져 있어요. 여기다 쓰는데 줄을 싹 무시하시고 줄이 없다고 생각하고 4줄 답을 쓰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촘촘하게 6에서 8줄 답을 쓰셔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10분 안쪽으로 서술은 그렇게 해갖고 답안 이제 7, 8월에 가장 많이 실력이 상승되셨다면 모고 때는 이제 안정적으로 굳혀야 되죠. 좋은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답안을 최대한 빨리 7, 8월에는 시간 조정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 꼼꼼하게 분석을 하셨으면 모의고사 때는 최대한 빨리 그걸 답을 써갖고 시간 세이브를 하고 전공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수교를 만점. 보통 이제 제가 보통 한 해 항상 2점 정도만 약간 좀 빗나간 문제가 안 중요한 문제 있죠. 그러니까 모든 이론을 다 절대 외우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다 외우려면 끝도 없어요. 언제 전공 공부를 하겠어요? 전공이 훨씬 어려운데, 그쵸? 수학이 훨씬 어려운데 학문 수학 대학교 때 전공 수학이니까 이거는 중고등학교 수학하고 이론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시간 세이브를 하려면 핵심적인 내용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중요한 교과서 이론적 관점으로 분석하고 쓰고 해야 되는데 모든 이론 다 신론 한 권 다 뭐 교재한권 책 한 권 다 암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핵심만. 근데 가끔 거기서 약간 빗나간 문제가 꼭 2점 정도 24점에서 아예 안 나올 때도 있고 2점을 벗어나지는 않아요. 2점 정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시면서 22점은 100% 맞으실 수 있다는 걸 항상 목표에 두세요. 나는 수교 꼭 22점 이상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7, 8월에 9치였으면 모고 때는 안정적으로 조금씩 상승이 되면서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푸셔야 되죠. 그래서 채점 어떻게 채점하는지 4점 서술이 4점이면 뭐는 1점이고 뭐는 2점인지 문항별로 다 이제 하면서 다시 한번 핵심 이론을 쭉 정리하고 모고 때는 문제가 수교는 7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마다 다 실전 문제 핵심적인 문제를 추가로 더 드려요. 그래서 더 풀어보시게. 7문제만 매주 풀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최종 정리를 다 하면서 라카토스 이러면 뭐 만약에 이때 이제 1회 때 라카토스가 나왔어요. 그럼 라카토스 다시 한번 핵심 정리. 뭐 그럼 저 뒤에 6회쯤 가서 또 나오겠죠? 다시 한번 복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9월부터 11월에 공부를 하게 되세요. 마찬가지로 한 문제만 보여드릴게요. 같은 맥락에서 일부러 냈거든요. 여러분이 지도안 같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2 때 이제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문제가 활동 1과 활동 2에 나왔어요. 그러면 아까는 반일이었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배우신 사회적 구성주의 증명관 해갖고 배우거든요. 그 증명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1점으로 쓰고 그 증명관과 관련해서 활동 1을 분석하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증명이 설명과 확신의 수단이에요. 그러면 설명과 확신의 수단으로 과연 어떻게 활동 1을 지도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의 목표는 항상 학생들한테 잘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활동 1에서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을 학생들이 설명하고 다른 학생이 그거를 잘 확신을 할 수 있게끔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를 쓰는 거고, 활동 2는 추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2, 3월의 신론에서 뭐 귀납 추론, 유추, 연역 추론, 은유 그런 거 배우죠. 뭐 그 뜻과 특성 다 암기해서 배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쓰고 1점. 학교 수학에서 여기서 그럼 귀납도 배우고 유추도 배우고 연역도 배우고 은유도 배우는데 이게 유추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이론만 공부했다는 거죠. 또 마찬가지 수업 실제에서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이게 왜 유추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굉장히 많은 추론 중에서 도대체 이게 유추인지 그러면 유추의 뜻과 특성을 써야 되고, 학교 수학이라면 중고등학교 수학이겠죠. 중고등학교에서 유추를 지도하는 예시를 만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식으로 어렵게 나온다는 거예요. 귀납 지도, 연역 지도 그런 연습을 이제 우리가 그래서 수업 실제를 교과서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폴리아를 배우면서 귀납의 뜻, 유추의 뜻 암기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귀납 예시 교과서, 유추 예시, 연역추론 예시, 은유 예시 다 공부를 한다는 거거든요. 이런 의미로 이제 또 개념망을 볼게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여러분 100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넣어놨어요. 7, 8월 문제 9월 문제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문제가 있었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에서 뭘 요구했죠? 사회적 구성주의 직면관. 마찬가지로 문제를 먼저 항상 본다 그랬죠? 문제 보고 지문 보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론이 사회적 구성주의 직면관. 나 설명과 확신의 수단으로 배웠죠? 그 다음에 추론 유형. 2개 물어봤죠? 귀납, 연역, 유추, 은유. 이 중에서 이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과서 내용을 이제 파악을 하겠죠? 교과서 내용이 아까 뭐였죠?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이었죠. 그러면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 5개 중에서 저 2가지가 지금 지문에는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5월의 교과서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왜 유추, 이게 추론 유형 중에서 유추인지 알면 귀납으로 알면 답이 완전히 잘못되는 거죠. 1점. 그래서 유추인지 알면 중학교에서 유추를 지도하는 내용을 또 써야 되는 거예요. 1점. 그리고 이제 2가지. 활동 1은 사회적 구성주의의 직면관인 설명과 확신의 수단으로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은 아는데 설명과 확신의 수단으로 지도하는 방법은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론이 실제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이라는 실제에 융합돼서 이제 답을 쓰셔야 되죠. 그 다음에 유추. 이게 왜 유추인지 지문에서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 중을 가르치는 지도안인데 왜 유추인지를 또 써야 되는 거예요. 분석을 해갖고 유추인 이유를, 귀납이면 귀납인 이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반기에 공부하는 방법을 설명드린 게 제가 개념망을 갖고 설명드리면 여러분이 좀 쉽기 때문에 결국 뭐죠? 문제 먼저 읽고 문제에서 요구되는 이론 파악하고 교과서 내용 파악하고 이론 파악하고 교과서 내용 파악하고 그게 실제죠? 둘 융합해서 답 쓰고 그거죠? 그래서 계속 공부 방법도 이제 2월부터 계속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공부 방법에서 그러니까 오늘 이 설명회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수교는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는 거를 아예 그 꼭대기, 산 꼭대기의 목표를 딱 알게 여러분한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벌써 시작이 반으로 이 내용만 보시면 이제 내년 1년 커리의 학습 계획을 여러분이 세우시는데 어떻게 세워야 하시는지 어떻게 해야 내가 22점을 맞는지가 벌써 다 끝난 거예요. 다 아시는 내용. 정상을 다 나눈 벌써 정상에 무엇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학습 계획을 이제 1월부터 쭉 한번 세워보시라는 의미에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계속 강조하면서. 문항도 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100페이지 거의 이게 96페이지까지죠. 96페이지에 제일 마지막에 이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제일 뒤에는 소화연산하고 아까 말씀드린 라크토스 개념망 좀 크게 복사해갖고 여러분 드렸거든요. 그래서 총 98페이지까지 있는 부분을 이제 제가 공부 방법에 초점을 두고 설명을 드렸으니까 처음이신 분들은 기초분석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어떤 문항이 2009년부터 나왔으며 어떻게 나왔는지 꼼꼼하게 앞에 제가 다 스킵한 PPT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꼭 꼼꼼하게 읽으시면서 이렇게 문항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걸 강조한다는 걸 꼭 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그래서 우리가 뭐 학원마다 다 설명회를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나는 그냥 나 혼자 공부 계획을 세우겠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나 왜 공감이 안 가지 하지는 않으시겠죠? 그쵸? 당연히 이제 저는 2005년부터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가르치고 학원에서 가르친 거는 제가 15년부터예요. 그래서 대학하고 같이 겸해서 이제 학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계속 이제 제가 가르치면서도 그러지만 계속 공부를 하면서도 기출문제를 계속 보면서 논문을 보면서도 여러분들이 목표가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존경받는 서재비 되시는 거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잘 가르쳐야 하는가 학생들의 어떤 인지적 장애, 오개념, 어떤 어려움들을 잘 파악해서 어떻게 잘 가르쳐야지 학생들이 그런 인식론적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가. 어떤 교사학습 이론을 굉장히 많은 교사학습 이론을 배우죠. 그 교사학습 이론을 가지고
뭐 아까 문제에서 보신 것처럼 원의 접선의 성질을 배우는데 그냥 교과서 내용대로 쭉 판서해서 가르치는 교사는 무능한 교사잖아요. 그쵸? 나는 학생들이 가능하나 원의 접선의 성질을 잘 이해할 수 있게끔 내가 배운 어떤 교사학습 이론을 적용을 해서 학생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끔 잘 가르치겠다는 게 여러분의 최종 목표니까 그게 그대로 임용시험에 구현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임용시험의 고득점을 위해서 그냥 시험을 위한 공부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러시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쵸? 당연히 시험을 합격하기 위한 공부지만 나는 내년에 이제 임용 공부하시고, 제가 지금 12월에 설명회 하는 거니까 내년에 공부하시고 후년에 다 현장에서 이제 학생들한테 존경받는 선생님이 되는 게 여러분의 목표니까, 그러려면 내가 지금 하는 공부가 당연히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나는 지금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내가 배운 이론을 갖고 오늘 접선의 성질을 나는 반일레 수준으로 학생들이 2수준에서 3수준으로 5단계 교사학습 단계로 잘 상승을 시켜서 가르치겠다. 그럼 그러려면 내가 반일레를 배워야 되고 오늘 접선의 성질도 알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여러분이 힘드시지 않으실 거예요. 너무 이제 수험생활이 삭막하고 힘들고 그렇죠. 특히 이제 또 코로나 때문에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너무 힘든 이 시간을, 수험 시간을 여러분이 잘 버티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떤 인지적인 측면보다 정의적 측면이 좀 많이 수험생활에는 수반되어야 되는 게, 꼭 자신감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확신, 나는 꼭 내년에 이제 후년에 교단에서 학생들한테 존경받는 선생님이 되시겠다는 그런 확신을 꼭 가지시고 공부하시는데, 제가 말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늘 좀 빨리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많아갖고 여러분한테 알려줘야 될 부분이 많아서, 하지만 강조하는 건 뭐다? 이론과 실제의 융합이다. 그래서 내가 배운 그 많은 이론들을 나는 이러한 수업 실제를 가지고 분석을 하겠다. 그걸 목표로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벌써 신론만 읽어도 그래요. 막 이론만 나오는 부분이, 대부분 책들은 다 이론이니까 도대체 이 이론을 가지고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을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수업 교과서를 한번 같이 분석을 하시면서 아예 2월부터 초반기부터 그렇게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론이 100% 이해가 되거든요. 그냥 그거를 스탬프의 도구적 이해라고 그러죠. 그렇죠. 관계적 이해를 꼭 공부를 하시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학습 목표, 최종 여러분들의 우리의 어쩌면 인생의 목표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60 이거 꺼졌다. 여러분들이 이제 삶의 목표가 최종적인 이제 여러분들이 목표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1년이 많이 힘드시겠지만 잘 수험생활 견디시고 이렇게 학습 목표 잘 설정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올해 이제 12월에는 수험 계획을 어느 과목이든 마찬가지죠. 전공도 세워야 되고 교육학도 세워야 되니까 계획을 딱 이제 커리큘럼을 세우셔가지고 제 설명에 한번 꼼꼼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학습 계획을 노트에 다 쓰셔갖고 1월부터 꼭 실천하셔서 내년에는, 여기다 제가 마지막에 요거 올려드린 거 아까 안 띄웠는데 요거 지금은 오늘은 12월 5일 4일이죠. 제가 촬영하는, 그래서 꼭 보시면서, 이 해는 동해안에서 뜨는 해, 제가 직접 예전에 코로나 전에 한참 전에 여행 갈 수 있을 때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다 내년에는 이렇게 11월에 임용고시에서 여러분 실력 발휘하셔서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드리고, 후년에는 꼭 교단에서 지금도 이제 같이 공부했던 학생들이 전화 오면 제일 기뻐요. 전화 같이 오고 이런, 만나지는 못해도 제가 그래서 참 많이 아침에 일어나는 게 행복하고 잘 때도 행복하고 그런 학생들 많아요. 물론 이제 학교 생활이, 교직 생활이 힘들죠. 힘든 부분도 너무 많지는 하지만 그래도
그래도 행복한 거죠.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행복한 교사의 꿈을 펼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